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그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의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의 모델을 제시해온 유럽 국가들 앞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밝혔고 북한에는 먼저 비핵화의 진전을 보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순방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 또 현재 진행 중인 남북미 대화의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순방의 성과, 가장 큰 성과가 뭐냐 하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번에 보면은 문 대통령이 두 번의 어떤 큰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슬로 포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북한에 주는 메시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우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국 하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복지국가라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복지국가이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아주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 경쟁력이 강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평화국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많은 기여를 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순방 성과도 저희들이 세 가지로 집약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포용국가, 둘째는 혁신성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화라는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집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포용국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 중시하는 정책 중에 포용국가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혁신성장입니다. 이번에 스타트업, 바이오, ICT, 수소경제 이런 여러 분야의 협력이 논의됐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하는 데 중점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성과 중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글로벌 제약회사인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사라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바이오 제약 이런 분야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5년간 6.3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산 헬싱키 간에 직항 노선 개설하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평화인데요. 오슬로 포럼하고 스웨덴 의회 두 차례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국민을 위한 평화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세 가지 신뢰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는 남북 국민 간의 신뢰, 그리고 대화에 의한 신뢰,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 이 세 가지 신뢰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또는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점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 체제에 대한 얘기였을 텐데요. 지금 문 대통령이 방문국 세 개 나라를 정상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평화를 위해서 북유럽 3개국에게 받을 수 있는 협조 또 배울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헬싱키 프로세스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냉전 시대에 유럽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냉전이 해체되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노르웨이의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도 스웨덴이 예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지 해서 이들 세 나라가 평화를 만드는 데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렇습니다. 나라들이죠. 그런 실적들이 있는 나라고요. 또 사실 금년 1월 달에도 남북미 간의 북핵 협상의 그런 관계자 대표들을 스웨덴이 초청을 해서 스톡홀름에서 또 모임을 주선을 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5 트랙 또는 트랙 2의 남북미 간의 대화를 이런 국가들이 촉진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추진하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순방 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기 전에 그 전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띄어야 될 곳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도 있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이 성사를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곧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있을 예정이고 맞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께 또 서한도 보냈습니다. 진서 보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선순환 쪽으로 좀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긍정적인 신호는 지금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엮어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뭐 끝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뭐 믿음을 가지고 하여간 가능한 최대한 모든 그런 노력은 다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뉴욕에서 비건 특별대표하고 우리 기돈 한반도 평화고습본부장하고 오늘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이 자리에 뭐 물론 북한의 인사가 혹시 같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비건 대표가 한국에 다음 주쯤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판문점에서 어떤 또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실무 접촉 대표단급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어떤 정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 채널은 저희들이 그 실무적인 워킹그룹 채널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간의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정말 빗셀 틈 없는 그런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샐 틈 없는 게 아니라 빗셀 틈 없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빗셀 틈 없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해서 혹시라도 또 북한하고 실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실제 북미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뭔가 움직이고 있긴 한데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미 간에 그런 정말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까 평화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이제 대거 따라가서 순방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보면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이룬 말하자면 그쪽 분야에서는 가장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고 특히 문 대통령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노사 문제나 성평등, 사회복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스타트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스타트업 기업이 58개 기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자면 118개 기업이 동행을 했고요. 네, 많이 갔군요. 그래서 3개국 방문하는 동안에 도합
협정과 MOU가 39개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 분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라든지 바이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평등, 포용성장 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복지사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논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말씀하신 그 노사정 대타협의 상징이 이제 스웨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스웨덴의 살트 쉐바덴 협약이 체결된 게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네. 그 현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 네, 스웨덴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러한 노사 대타협의 그런 경험을 또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는 대로 스웨덴의 정상회담의 상대 측이었던 총리는 노조의 대표 출신이죠. 그래서 레벤 총리와 그런 면에서 아주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또 1차관께서 나오셨으니까 또 외교 현안에 대해서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요. 수산물 검역 이 문제도 있고 뭐 지난번 레이더 문제도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풀릴 기미가 좀 안 보인다. G20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아직까지 확답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선 과거사의 그런 불행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편으로 또 일본은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상대국이다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걱정과 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적 레벨에서는 굉장히 이 튼튼한 또 협력 기반이 있다는 것도 또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네.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실용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또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소위 말하면 투트랙 외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외교를 일관되게 지금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 내에도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하고 해서 정말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네. 그런 검토를 거듭해서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 종료되고 네. 나면 정부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정부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만든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수순이 그 되겠습니다만 방향은 아까 말씀하셨던 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부분 협력을 네.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거 이제 투 트랙이 저희 대일 외교의 큰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시한 것이 우선은 국내 사법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국내 사법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피해자들의 이익이 존중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는 것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나름의 이제 대응 방침을 세웠고 그것을 곧 이제 발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한번 주목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또 균형 잡힌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취임하시자마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주미대사관에서 보안 사고였는데 정보 유출 문제요. 이 부분이 있었고 또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건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나 우리 정부의 대응이 빨랐고 아주 적절히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보안 사고라든지 또 그 전에 기강회의 문제들이 자주 지적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헝가리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셨고 또 유가족들께서도 아직 그런 아픔을 다 미처 추스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외교부가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주일 넘게 현지에 또 출장해서 수고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정말 저희가 보기도 가능한 한 그런 노력들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는 반면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고들도 있었고 한 것도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임해서 4주일이 다가옵니다만 그 사이에 외교부의 기강과 규율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신상 필벌의 인사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분위기도 쇄신하고 분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외교라는 것은 곧 실력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이 사랑받는 외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외교부 직원 일동이 전부 합심해서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의 외교 시기가 다시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의 순방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